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소비된 뒤에 버려져서 소각, 매립되는 이런 익숙한 구조를 바로 선형 경제라고 합니다. 반면 제품이 소비된 뒤에도 수거, 또 재활용돼서 다시 생산에 투입되는 구조를 바로 순환 경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탄소 중립, ESG 경영 등의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이 순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EBS 뉴스는 자원 순환 사회, 새 활용이 미래다 기획 보도를 통해 한국 자원 순환과 새 활용 산업의 현 주소를 짚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각 분야에서 속속 도입되고 있는 새 활용의 모습을 송성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구한테 해를 끼치고 살고 싶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이 이렇게 해를 끼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기후위기 대응의 측면에서든 아니면은 또 순환경제 측면에서든 어쨌든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품 생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곤두선 털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표현된 맹수의 두상과 역동적인 동물들의 모습, 모두 버려진 택배 상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일회용 마스크는 일상 소품이 되기도 한 벌의 한복이 되기도 합니다. 무분별하게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과 비닐은 인류를 위협할 만큼 거대한 괴생물체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 굳이 어렵게 접근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성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소재들이 다양한 형태로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심각해지는 폐기물 문제에 리사이클 넘어 업사이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에 기술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더 높은 가치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재활용이 아닌 새활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새활용이란 개념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배달 용기 사용과 택배 이용이 늘면서 생활 속 폐기물 역시 급증한 시점입니다. 최근 7년간 포털 사이트에서 업사이클링과 재활용을 검색한 지수를 주간 단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한 주 동안 재활용 관련 검색이 가장 많았던 건 2021년 5월 마지막 주. 서울에서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부대 행사로 재활용 의류전이 열린 시기입니다. 이때의 검색 지수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평균 30일에 불과하던 재활용 관련 검색 지수는 한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이후엔 63으로 2배 넘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우리의 의식주 생활 자체가 일회용품을 안 쓰고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더 늘었습니다. 자기가 그 일회용품을 쓰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의류업계는 재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야로 꼽힙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의 10%가 버려진 옷에서 나올 정도로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막대합니다. 유럽연합은 순환 주기가 짧고 유행에 민감한 패스트 패션을 2030년까지 퇴출시키기 위한 규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된 재사용 섬유를 섞어 쓰거나 폐 가죽 등을 가공해 소재로 사용하는데 해외에선 파타고니아와 프라이타기, 국내에선 코오롱 FNC와 노스페이스가 대표적입니다. 의류 비즈니스 자체가 환경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산업이고요. 87%의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유기농 면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ESG 경영, 즉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실현이 기업의 중요 가치로 떠오르면서 특히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동참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즉석밥 용기를 기업이 직접 회수한 뒤 소비자에겐 포인트로 보상하고 음료 페트병 회수에 동참하면 재사용 소재를 활용한 상품을 사은품으로 주기도 합니다. 이 같은 윤리 경영은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분리배출이 쉽도록 비닐 라벨을 없앤 이른바 무라벨 생수는 출시 1년 만에 판매량이 1600% 늘면서 무라벨 생수 바람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바로 음용 후에 그냥 이제 찌그러뜨려서 뚜껑 닫고 버리면 되기 때문에 라벨을 뗄 필요 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리수거가 편리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장 많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던 걸로.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창업도 활발합니다. 병뚜껑을 분쇄해 나온 플레이크나 폐비닐, 폐가죽 등이 대표적인 소재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활용한다는 점에서 가치 소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마다 고유한 디자인이 나온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기존의 업체들도 재활용 소재나 디자인을 제품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청년들이나 디자이너들한테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할 때 또 선뜻 나서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정의를 하고 요즘 워낙 젊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는 일로 포지셔닝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재활용 제품들의 비교적 높은 가격대입니다. 안정적으로 소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세척 과정이 추가로 필요해 기존 천연 자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제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재활용이 캠페인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실제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재활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9%에 달한 반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진 비율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구매 역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제품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 소비 경향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결국 실제 구매는 제품의 품질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착한 소비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성장하는 회사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도 그렇고 그냥 착한 소비로 예쁜 쓰레기를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개인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문화 지원책과 비슷한 어떤 정책으로 이분들을 좀 지원해 주시는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과 재활용 소재 의무화 같은 규제가 속속 도입되면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자원순환. 한국 역시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국내외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재활용 제품에 필요한 소재를 수거, 유통하는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활용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송성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생활 속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들. 행사나 전시가 끝나면 폐기되기 마련인데 대형 현수막 하나가 소각되면서 나오는 탄소량은 25kg에 달합니다. 자동차 한 대가 100km 정도를 달릴 때의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창업한 솔티 스튜디오는 이렇게 수명이 다한 현수막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앙코르 프로젝트. 주로 전시나 공연 현수막을 수거해 세척, 코팅, 봉제 과정을 거쳐 지갑과 가방으로 만드는 작업인데 지난해 첫 펀딩에서 목표액을 1100% 초과 달성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 나오는 현수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색감이나 패턴들이 되게 화려한 것들이 많고요. 손에 닿더라도 이제 코팅된 현수막을 사용하다 보니까 더 사용하기에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동안 기간이 다한 현수막을 폐기해오던 기업과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 같은 협업은 반가운 일입니다.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데다 폐기 비용도 줄이고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전시회 개막식 때 이것을 기념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받으시는 분들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뭔가 좀 더 환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래돼 버려지는 군용 텐트로 하나의 브랜드를 구축한 기업도 있습니다. 용도와 출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군용 텐트 특유의 질감의 매력을 느껴 재활용 의류 제작을 시작했던 카네이테이. 2015년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된 뒤 엄브로, 미니쿠퍼, LG전자 등 다양한 업체와 협업을 통해 대표적인 재활용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폐기되고 구멍 나거나 이렇게 버려질 것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유일무이함 그리고 희소성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재활용 업계 시장 규모는 2014년 1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1,900억 원에서 2020년 1억 7천만 달러, 약 2,200억 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기간 국내 시장 규모도 2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가하고 기업 수도 5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커져가는 시장 규모에 비해 재활용 소재 공급망 등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신생기업과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업장이 많은 재활용 업계 입장에선 안정적인 소재 수급처를 찾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다 웬만한 업사이클링 기업들이 다 꼽으시는 것처럼 소재 수급이 진짜 어렵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간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정부라든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걸림돌입니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이 쓰던 것, 버린 것으로 만든 제품이란 인식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일종의 인증제를 도입해 재활용 제품을 소비자가 보다 믿고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피부를 접촉하거나 아니면 섭취하는 제품의 안전성은 식약처와 같은 곳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재활용 제품의 안전과 위해성에 대한 거는 인정하거나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고. 갈수록 늘어가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모두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 민간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는 목표 제시와 규제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공공재 공급을 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이건 실패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역할을 하도록 시장 경제가 작동되도록 뭔가 그 기저를 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변화의 목표와 방향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의 문제 혹은 자금의 문제로 이렇게 적응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변화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도와줘야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네, 지난달 25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이후 재고 물품을 크게 할인해서 판매하는 날이죠. 그만큼 한 해 중 쇼핑이 가장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26일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무분별한 소비를 반성하고 새롭게 활용할 건 없는지 고민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의 풍경, 박광주 기자와 함께 만나보시죠. 색색이 다양한 디자인의 옷과 가방이 전시돼 있습니다. 물건마다 처음 샀던 사람과 물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장신구나 패션 소품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벼룩시장이나 작은 장터처럼 보이는 이곳, 하지만 돈은 받지 않습니다. 사지 않고 나누고 다시 쓰기 위해 모인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행사입니다. 옷을 되게 애착 있게 소장하시다가 이제 좀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입양을 보내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건을 이렇게 그냥 나눔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물건을 받아서 되게 좀 소중하게 잘 입어야겠다. 아이한테도 또 그걸 직접 보여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사는 걸 줄이고 좀 있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 필요 없는 물건을 습관적으로 사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만큼은 진짜 물건을 사지 않고 다르게 만나고 소유할 수 있는 방식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고, 이제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또 내가 이 물건 비울 때는 다른 사람한테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의 양식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소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세계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날입니다. 1992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개인은 물론 잡지사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사회운동으로 확산돼 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시민단체 바이나띵 프로젝트는 어플리케이션과 SNS를 통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0만 명이 사지 않고 나누어 쓰는 자원 순환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We're reusing the things we already have. We're not buying new things. A lot of these products are plastic, right? And plastic is a large cause of climate change, right? We have to buy it, otherwise we're going to lose it. But if you take a chance and just ask someone, you will find it. 한국에서는 1999년 녹색연합을 중심으로 한 환경단체들이 이 캠페인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이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자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소비 행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소비의 앞뒤로 있는 생산과 폐기의 과정을 결국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지 않고 그저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사지 않는 날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곱씹어볼 지점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업사이클링, 우리말로 새활용이라는 뜻이죠. 자, 이 새활용이란 단어, 이 말은 일반 시민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업사이클링을 우리말로 순화하려고 국민 공모를 진행했고 231개 단어가 접수가 됐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새활용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시민과 함께한 새활용, 전문가들은 새활용이 일상에 자리를 잡으려면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새활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시민들을 금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헐고 찢긴 가죽 커버를 뜯어냅니다. 내부 쿠션을 바꾸고 깨끗한 가죽을 씌우니 낡은 의자가 금세 새 의자로 바뀝니다. 다시 태어난 의자는 원래 있던 집까지 안전하게 배달됩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핥혀놓고 올해 한 20년 썼거든요. 20년 썼는데 이게 터지기도 하고 해서 좀 지저분해서 방석을 깔고 있었어요. 근데 리폼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죠. 버려진 가구를 모아 새 가구로 리폼하거나 폐 가구를 분해해 다른 물건을 만드는 가구 수리소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쓴 폐 가구는 올해만 200개가 넘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의 사회적 협동조합 우드어스가 시작했는데 가구 수거부터 분해, 수리, 그리고 물품 제작까지 모두 시민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드어스는 다른 사람들도 쉽게 새활용 제품 제작에 동참하도록 올해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목공 수업도 했습니다. 나무를 키워서 자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1, 2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구 쓰레기를 줄이자. 이것도 탄소 중립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새활용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는 걸 넘어 문화 확산을 위해 뛰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시민들은 지난 10월 송파구청과 함께 새활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폐 자전거 바퀴와 버려진 가구로 구성된 예술 작품을 보는 건 물론이고 다 쓴 현수막으로 만든 줄넘기를 만들거나 자투리 소파 가죽으로 카드 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공감하고 또 이렇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관계망, SNS의 발달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기가 더 쉬워진 요즘. 시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새활용 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 뭔가 실천한 행동이 사실 되게 작고 이게 뭘 바꿀 수 있겠나 싶어져도 가족이 내 행동을 보고 있고 또 이 내 가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또 다른 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새활용 산업 규모는 지난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2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장 동력이 꾸준히 유지돼야 하는 상황에 이처럼 시민들이 스스로 새활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긍정적입니다. 새활용을 기획하고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새활용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와 산업과 공공의 역할, 시민의 참여가 같이 돼야 되고. 하지만 새활용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재활용 관련 활동을 해봤거나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재활용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활용 플라자 바로 옆이 장안평이지 않습니까? 장안평에 재활용 거리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는 재활용 샵들을 여러 개 오픈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문화를 즐기도록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까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EBS 뉴스 금청입니다. 계절마다 유행을 타고 새 옷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패스트 패션은 환경 악당으로도 불립니다. 몇 번 입지도 않고 심지어는 팔리지도 않은 채 버려지기도 하는데요. 있는 옷도 다시 쓰는 새 활용 패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외투의 소재와 무게를 입력하면 이 옷을 그대로 버릴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나옵니다. 누군가 이 옷을 다시 사서 입는다면 유통에 들어가는 양을 제외한 11.3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10%가 섬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오염의 20%,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35%가량도 섬유 산업이 원인입니다. 유행에 따라 제작되는 소위 패스트 패션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옷은 연간 800억 벌에 이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이 가운데 85%, 그러니까 약 690억 벌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이다가 결국 버려집니다. 패션이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 악당 의류업계도 변화에 나섰습니다. 중고 의류 순환 브랜드인 민트 컬렉션은 생산 단계부터 순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류 제조업체와 협업해 옷을 만들 때 미리 라벨을 달아 나중에 소비자가 쉽게 옷을 되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순환을 통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금은 구매가의 40% 수준. 업체는 옷을 수거하고 세척한 뒤 촬영해 다시 판매하는 등 유통과정 전반을 맡습니다. 대부분의 옷들이 그렇게 버려져서 제3국에 수출이 돼서 폐기가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옷이 재판매가 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이미 설계를 해놨고 재판매가 보증된 상태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노트북 파우치와 지갑, 가방의 각종 의류까지 모두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폐그물 같이 한번 버려졌던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만든 제품들입니다. 이건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만든 기능성 가방입니다. 그냥 버려질 뻔했던 페트병 9병이 이렇게 패션 가방이 된 겁니다. 바닷가에 버려졌던 폐그물은 이렇게 수영복이 됐습니다. 이 업체에서만 판매된 가방이 4만여 개, 약 36만 개의 페트병이 가방으로 태어났습니다. 의류는 저희가 매일매일 또 옷을 입고 또 일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의식주 중에 하나로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갑이라든지 뭐 드는 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좀 친환경으로 바꿔보면 좋겠다라는. 세계적으로는 친환경 섬유는 전체 시장 규모의 5%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의 2%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국내에선 친환경 섬유의 시장성이 뚜렷하지 않고 공급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작은 회사가 제품을 기획을 하고 만들고 또 판매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재까지 R&D를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소재를 수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최소 구매 수량이 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제조 단가를 낮춰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재 공급부터 제품 판매 과정까지 개별 중소기업이 맡기 어려운 부분을 공공영역이 지원자 역할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품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정부나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고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재활용 패션, 순환 경제가 자리 잡으려면 소비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활용 제품 등을 적극 소비하는 가치 소비도 의미가 있지만 빠르게 유행에 맞춰 옷을 소비하기보다 꼭 필요한 옷을 오래 아껴 입는 습관이 우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세제통이 강아지 모양의 조형물이 되거나 폐 마스크들이 모여서 예술적인 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폐기물이 될 뻔했던 소재에서 다른 가치를 찾아내는 이른바 업사이클링 아트인데요. 박광주 기자가 새활용 예술가들을 만나봤습니다. 의자를 만드는 틀 위에서 한 장 한 장 마스크를 녹입니다. 버려진 마스크 약 1,500장이 다양한 색감과 특이한 질감의 의자 하나로 변신했습니다. 마스크 자투리 원단을 활용해 작가가 직접 만든 2m 길이의 벤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옆 피파 뮤지엄에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팬데믹 상황에서 버려지는 마스크와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집중하고 열심히 헤쳐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진 우리든 뭔가 환경이든 지구든 이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버려진 플라스틱들을 가공해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박상빈 작가. 폐플라스틱을 녹이고 찍어내 독특한 무늬의 조형물을 만들고 세제통을 활용해 다양한 강아지 모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강아지도 되게 플라스틱과 같이 약간 공장형 생산으로 막 그렇게 생산이 되기도 하고 개량이 너무 가장 많이 된 또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인간의 이기심이나 아니면 인간의 편의성에 의해서 비롯된 거라고 전 또 생각을 하는데요. 새활용 예술은 1950년대 쓰레기를 뜻하는 정크와 예술이 조합된 정크아트가 시초입니다. 산업사회에서 무방비한 제품의 생산과 폐기 과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의 메시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며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새활용의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서 업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모르고 없던 상태에서 이 작품을 감상했을 때 아무래도 업사이클에 대한 어떤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쉽게 또 강하게 좀 접근될 수 있지 않을까. 내 주변의 폐기물에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내는 새활용 예술이 작품 그 자체로 머물기보다 개인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제 작업 자체가 환경 보호하는데 아주 되게 미미한 수량이겠죠. 그렇긴 해도 이제 그런 시도들을 조금 보여주고자 저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쓰레기가 자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 바로 분리배출인데요. 하지만 복잡하고 애매한 분리배출 방식은 시민들의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분리배출 실천에 나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고 있는 사례를 송성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들입니다. 같은 플라스틱으로 보이지만 모두 재질이 다르고 그에 따라 배출 방법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투명 페트병의 경우 고품질로 재생되기 때문에 따로 배출하는 공간이 있으면 일반 플라스틱과는 따로 버립니다. 일회용 컵의 경우 용기 바닥에 분리배출 표시에 페트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페트라는 표시가 없거나 컵에 로고가 인쇄된 경우엔 일반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즉석밥 용기에도 이렇게 보시면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복합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나 제조업체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애매한 분리배출 방법은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에도 장애물입니다. 잘못 버려진 쓰레기는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과부하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 선별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똑같은 재질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재질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 결과 나오는 재생원료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원순환 로봇 네프로는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보다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도입했습니다. 투명 페트병이나 캔을 투입하면 한 개당 10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오염이 심한 용기를 넣으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인식해 다시 배출합니다. 이렇게 모인 페트병과 캔은 소재 기업으로 돌아가 재사용 섬유 등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런 폐기물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걸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궁극적으로 네프론을 쓰는 사용자들이 갖는 가장 큰 거는
재활용에 관련된 인식과 행동을 바꾸게 되고 그게 저는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600여 대 설치된 네프로는 매달 페트병 810만 개, 캔 260만 개를 회수해 이용자들에게 매달 총 8천만 원, 한 사람당 약 1,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캔이나 한두 개씩 마시면 이제 그냥 가서 당연하게 놓고 집이나 아니면 뭐 알바하는 데서 플라스틱을 가져오고 캔도 가져와서 넣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쓰레기 선별 비용을 아껴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9년 시민이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품목은 일반 쓰레기부터 투명 페트병, 의류, 종이팩, 폐 건전지 등 분리수거가 되는 대부분의 쓰레기들. 투명 페트병은 개당 10원, 알루미늄 캔은 1kg당 600원입니다. 재활용 선별에 필요한 작업을 대신해 아낀 비용을 참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보상은 지역 화폐로 지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물 가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설치를 할 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먼저 설치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마을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시민들의 참여도 매년 늘어 지난 10월 한 달간 지급한 보상만 350만 원. 운영 3년여 만에 총 5,800만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만약에 이날 못 오면 다른 곳 가서라도 이용을 하거든요. 한 번 오면은 한 500원 안팎? 500원도 안 될 때가 많은데 여태까지 모은 것으로는 한 2만 원 정도 돼요. 전문가들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자원순환을 위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으로 꼽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분리배출을 보다 쉽게, 재밌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버려진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새활용. 이 새활용 업체의 대부분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해야 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실패도 많습니다. 이 새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시민 교육 등을 맡아 새로운 문화로 키워가기 위한 지역 새활용 센터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송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뚜껑을 분쇄하는 기계가 소리를 내며 연신 작동하고 한쪽에선 목공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가의 플라스틱 사출기와 레이저 커팅기까지 마련된 이곳. 서울 새활용 플라자 안 꿈꾸는 공장 모습입니다. 지하에 마련된 소재은행부터 20여 개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실과 전시장 상점까지. 지난 2017년 서울 성동구에 문을 연 서울 새활용 플라자에선 소재 수거부터 세척, 가공, 판매 이르기까지 새활용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업사이클이라고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그 국내에 계신 분들이 첫 번째 벤치마킹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새활용 플라자거든요. 뭔가 제품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시를 한다든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평균 3대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입주기업들은 3년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집니다. 소규모 업체가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같은 고민을 가진 업체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외부 대기업과의 협업 기회도 늘면서 입주기업들의 매출은 개관 첫 해 36억 원에서 지난해 130억 원으로 총 직원 수는 34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기업 간의 B2B 비즈니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더 좋은 아이템을 좋은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활용센터는 2015년 광명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인천 등 지금까지 전국에서 9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와 경기는 기업 육성, 광명은 예술 문화 확산, 청주와 전주는 시민 교육에 집중하는 등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각 센터마다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직접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어떤 체험을 좀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좀 일상생활에서 바로 동기부여가 좀 되셨으면 하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주와 세종에서도 새활용센터가 새로 문을 열 준비라는 등 지자체마다 새활용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새활용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
기관마다 성과와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업사이클 활동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국가 차원의, 중앙정부 차원의 업사이클 허브가 생겨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사이클 문화 확산 활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역 내 재활용 산업과 문화의 거점 역할로서 재활용 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기후 위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구가 처한 현실부터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요. 다양한 과목에 새 활용을 접목해 환경 교육을 하는 학교를 금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한 면고리를 엮다 보면 어느새 개성 있는 가방고리가 탄생합니다. 양말 한 켤레를 만들 때마다 2개씩 나오지만 사용할 것이 없어 버리게 되는 양말목을 미술 시간에 사용했습니다. 양말목을 만들 때는 엄청 재밌었는 쓰레기를 이제 버릴 때는 재활용을 잘해서. 또 다른 초등학교의 과학 시간. 캔에 그려진 문양을 따라 구멍을 뚫고 캔 내부에 LED 초를 넣으면 작은 무드 등 캔라이트가 탄생합니다. 웬만한 쓰레기들은 다 갖다 버리거나 그러는데 뭔가 쓰레기도 활용성이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쓰레기로 그런 예쁜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뭔가 믿기진 않아요. 일상에서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를 수업 교구로 활용한 재활용 수업입니다. 환경 수업 시간에만 기후 변화를 가르치는 걸 넘어 어떤 과목에서도 자연스럽게 환경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에코스팀 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개발한 교육 방법입니다. 종이상자, 플라스틱과 같은 폐자원으로 수학과 과학, 실과 등 여러 과목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이 22가지입니다. 단순히 환경적인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만 하고 끝났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은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져요.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원리 탐구 같은 것을 조금 더 적용해 보려고. 폐자원을 재활용해보는 경험은 물론이고 쓰레기를 학교로 가져와야 해서 수업이 가정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려도 이제 어른들이 치워주겠다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이제 재활용이란 걸 잘 해보려고. 하지만 이런 환경 교육이 학교 수업에 뿌리 내리기까진 갈 길이 멉니다. 당장 중고등학교에서 환경을 선택 과목으로 고르는 곳은 14%에 그칩니다. 또 수업에 환경 교육을 접목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선생님들부터 환경 감수성이 좀 높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이런 연수 프로그램들을 점검해서 잘 적절히 투입을.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게 학교에서부터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네, 자원 순환을 위한 학생들의 고민, 이렇게 수업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선 학생들이 있는데요. 송성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강당에 모여 환경보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교단에 선 강사는 다름 아닌 고등학생.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 나눕니다. 수도꼭지를 안 사용할 때는 물이 잠가요. 전북 부안여고 환경동아리 다시 씀이 탄생한 곳은 다름 아닌 학교 안 재활용장. 학생들이 맡기 꺼려하는 분리수거 당번을 1년간 도맡는 대신 학교 안 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자고 뜻을 모은 게 시작이었습니다.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캠페인을 기획해 진행하고 학교에 분리배출 로봇을 설치하기 위해 군청과 군의회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플라스틱이 다른 뭐 옷이나 의류나 뭐 이런 걸로 변환되는 걸 몰랐는데 플라스틱의 재활용의 가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뭔가 이런 쓰레기로부터 돈이 되고 자원이 된다는 걸 친구들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인근 유초중고 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에도 나서는 등 다시 씀의 활동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9월엔 환경부 자원순환 공모전에서 2년 연속 고등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작은 실천 하나를 하면서 지구를 지켜야 되겠는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계속 토의하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이 우리 학교를 넘어서 다른 곳과 연대하고 또 필요한 도움들을 끌어내고 전교생이 학교를 떠난 뒤 오후 방과후 시간 전남 순천의 별량중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순천시 시의원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소포장식품을 제한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신들이 생각한 자원순환 정책을 직접 제안하기 위해 학생들이 요청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을 면담을 하고 토론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그분들하고 접점을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가져가는 수거업체 모습에 충격을 받아 자원순환 활동을 시작했다는 별량중 학생들. 교내 일회용품 사용 자제, 우유팩, 플라스틱 재사용 등 학교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서 문제점을 찾는 것 같아요.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냥 매립되지 않을까? 저희 부원이 13명인데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토의하고 회의하고 학교 안 쓰레기 문제의 원인이 결국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의 자원순환 구조와 맞닿아 있는 문제란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는 학생들. 지자체 조례를 찾아보고 관계기관의 담당자들과 토의하는 과정이 생생한 배움의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냥 마냥 실현해달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뭔가 보완점이 필요한지, 왜 실현되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정책 조례 제정 과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해보는 게 학생들에게 또 공부가 될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해 학교와 지역사회까지 바꿔가고 있는 학생들. 자원순환 시대를 여는 미래 세대들의 행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실내 공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학교 안에 놀이 공간이 생긴다면 또 곳곳이 새활용 제품들로 채워져서 환경 교육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학교 안 새활용 놀이 공간들에 박광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특수학교. 트램펄린에서 힘껏 뛰어보고 활짝 웃는 얼굴로 볼풀장에도 파묻혀봅니다. 새활용 놀이시설입니다. 방수 쿠션은 재활용 자투리 천으로 만들었고 공을 정리하는 박스는 개당 1.2kg의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주말이나 이렇게 여유 시간이 있다고 해서 비장애인처럼 이렇게 여가 생활을 즐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학교 안에 있는 놀이 공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교의 놀이 공간은 학생들이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자동차 에어백으로 만든 빈백 등 여러 새활용 물품들이 놓였습니다. 저는 미끄럼틀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미끄럼틀이 2개가 있어서 친구랑 손잡고 탈 수 있었거든요. 제가 환경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이 놀이터는 학생들이 맘껏 뛰노는 실내 공간이자 새활용 제품을 경험하는 교육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간 자체가 그 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사이클링 소재들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다음에 이런 자원순환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자동차 기업과 협업해 학교 내 놀이공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학교 12곳에 놀이공간을 세웠습니다. 친환경 놀이터를 만든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 적용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친환경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또 다양화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 보전과 자연 순환 등 새활용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지금, 학교 안 놀이공간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들이 일상 속 환경 교육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은 직접 놀잇감을 만들어 보신 기억 있으시죠? 다양한 재료로 놀잇감을 만들고 노는 과정도 중요한 학습 과정인데요. 아이들과 환경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활용품을 활용한 놀잇감을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요? 환경을 아끼는 태도를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창의성까지 키워줄 수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치원.
아이들이 놀잇감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재료가 재활용 상자에 모인 물건들입니다. 과자 포장지와 휴지심, 물병은 로봇이 되고 버려진 마우스는 경주용 미니카가 됩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나만의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딱 맞는 재료를 찾는 일까지 아이들이 직접 하는 창작 놀이 과정입니다. 휴지심이랑 빼빼로 다 먹은 통이랑 나무젓가락으로 만들었고 폼폼이로 우주인 만들었고 종이컵이랑 휴지심이랑 또 매직이랑 이렇게 만들었어요. 플라스틱 재활용품,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갖고 미니카 집을 만들었어요. 좀 더 재활용품을 모아서 다음번에 또 놀이하고 싶어요. 놀잇감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한 일반적인 공예와는 다릅니다. 변화는 아이들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한테도 그게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재료 중에 아예 딱 그 재활용품을 넣을 수 있는 통을 이렇게 구별해서 놓고 졸업한 오빠가 있는데 집에서도 엄마한테 재활용품을 그렇게 모으라고 한대요. 자기도 재활용품 닦아서 말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통에다 놓고. 실제 5세에서 6세 아동 5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어떻게 재활용 놀잇감을 만들지 고민해본 실험군이 단순히 재활용품으로 미술품을 만들어 본 비교군보다 환경 친화적 태도가 유의미하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재활용품을 통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만들기나 뭐 코딩하는 거나 이렇게 뭔가 새로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기 하는 걸 너무 즐겨하고. 재활용 놀잇감 만들기가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재활용 놀잇감 만들기 활동을 했던 실험군이 일반적인 재활용 미술품을 만든 비교군보다 창의성 점수가 평균 17점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자신들이 생각해낸 방법을 표상하고 또 구체화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창의성의 전반적인 영향을. 놀면서 배운다는 아동기에 재활용 놀잇감 만들기 활동은 버려질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 활동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가동이 멈춘 공장들을 요즘 도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마을에 흉물로 남을 뻔한 이런 공장들에 새활용 개념을 도입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송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산업단지 한가운데에 있는 솔엑스 공장. 1979년부터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며 한때 400명 넘는 직원을 둘 정도로 바쁘게 돌아갔지만 공장은 1992년 가동을 멈췄습니다. CD의 등장으로 카세트 테이프가 설 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방치된 공장은 폐산업시설 재생 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부활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테이프를 조립하던 작업장은 전시장으로 탈바꿈했고 버려진 공장턴 문화교육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예술 창작 공간으로 창작 스튜디오를 통해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 교육과 예술 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생 사업엔 과거 이곳에서 일했던 노동자와 지역 주민, 예술 작가들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남는 부지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공간에 새겨진 역사와 기억들을 새로운 공간으로 이어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은 공장이 운영되던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화장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요. 노동자 200여 명이 사용하던 화장실이 단 한 곳, 4칸에 불과할 정도로 산업화 시대 당시 열악했던 노동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립 작업장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은 곳에 작게 달려있던 창문을 그대로 남겨놨고
공장에서 나온 나무 자재와 철판들도 모두 테이블과 게시판으로 재활용했습니다. 이제는 지역 내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민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이 실제로 전시되기도 하고 레지던시에 있는 작가님들이 저희 예술놀이에 참여해 주시기도 하고 도시가 확장하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도심 속 애물단지가 된 폐산업시설 처리 문제는 해외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입니다. 유럽은 이미 1990년대부터 공간 재활용 개념을 도입해 대응하고 있는데 제철솔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한 독일 듀스부르크나 폐탄광 일대 박물관과 도서관으로 바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졸페라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내에선 부산의 와이어 제조 공장을 상업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킨 F1963이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고려제강 수영공장은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간 와이어를 생산하다 설비가 포항 등으로 이전하면서 유휴부지로 남게 됐습니다. 기업은 이곳을 아파트로 재개발해 큰 수익을 남기는 대신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공장의 뼈대와 벽체, 창문까지 그대로 살린 공간엔 중고서점과 카페, 도서관 등이 들어섰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나온 폐석재도 버리지 않고 대나무 산책로의 조경석과 바닥으로 다시 활용했습니다. 어떤 산업 역사의 유산들을 저희가 그대로 남기고 그 건축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언제든 와서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다음에 와서 좋은 전시도 보고 또 와서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산시와 손잡고 마련한 대형 전시장인 석촌홀은 민간과 공공의 협업 성공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개관한 지 5년 만에 복합 문화공간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방문객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억이잖아요. 물건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주변에도 이런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한테도 이런 곳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해주고 싶어요. 단순히 건물, 부지를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공간이 가진 역사와 기억의 가치까지 더하는 공간 재활용. 버려지고 발길이 끊겼던 공간들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이상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들, 재활용도 잘 안 돼서 처치 곤란이죠. 직접 장난감을 분해해서 높은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종류의 장난감입니다. 다양한 색상과 재질의 소재에 안에는 소리를 내기 위한 전자 기판까지 들어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장난감은 분리수거 자체가 되지 않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분해가 어려운 데다 소재 정보가 불분명한 점도 장난감 재활용에 장애가 됩니다. 건전지가 있는 상태로 버려질 경우 압축 처리 과정에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어 분리수거 업체도 장난감 취급은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의 코끼리 공장은 이렇게 재활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장난감 쓰레기 순환에 나선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 쓴 장난감을 기부받아 상태가 좋으면 세척해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해해 소재별로 잘게 부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가루는 원료 업체로가 재생소재로 쓰이거나 재활용 수업에 사용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거된 양이 총 보면 2,000톤 정도라고 집계가 됐었고 올해는 좀 더 많이 나눠져가지고 저희가 10,000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코끼리 공장을 찾아 장난감 1개를 기부하면 중고 장난감 1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순환 활동과 재활용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의 필요성과 재미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반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은 다시 플라스틱으로 다시 사용되니까요. 입체감이 느껴지는 색색의 추상화부터 전원의 모습을 담은 듯한 풍경화까지 가로 세로 1m 판 안에 담긴 형형색색의 작품들 모두 버려진 장난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색과 소재별로 플라스틱 장난감을 분류해 파쇄한 뒤 모양을 잡아 열 압축해 만들어낸 플라스틱 판재 널입니다. 1998년부터 장난감 순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트루가
단순한 자원순환을 넘어 장난감 폐기물의 부가가치를 담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건축과 생활용품 자재, 예술 작품 등으로 쓰이는 널은 1제곱미터당 무려 7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도 기업과 기관의 수요에 제작하는 양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버려져가지고 소각되는 장난감들이고 겨우 분해를 해가지고 가면 키로당 50원의 부가가치가 키로당 10,000원이 되고 현장 가면 키로당 1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한 해 버려지는 장난감은 약 24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작은 관심만 기울이면 아이들의 꿈과 추억을 담은 장난감들의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